오늘은 어디죠? 저기 임대차죠? 임대차. 맞죠? 임대차, 저번에 그 담보채권까지 했죠? 맞죠? 자, 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실전민법 책 있나요? 아직 없어요? 여기 민법 이게 그 목요일 날 특강으로 할 문제 풀이에요. 1월달부터요. 근데 이제 지금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해설이 없이 300페이지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그 채권법 한번 했었잖아요. 채권법 처음 시간에 한 번 했었죠. 문제풀이요. 거기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이제 채권법을 할 건데요. 12회부터 27회까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목차별로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를 못 맞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 많이 풀었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풀고 나서요. 이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 문제를 풀죠. 해설을, 코멘트를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 번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서를 한번 보는 거죠. 책을 한번 보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전혀 복사되어 있지 않은 것 있잖아요.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해설을 해보는 거죠.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야지 이게 암기가 되고 자기 것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눈으로 보면 정답만 암기해요. 학생들한테 가끔 말 들으면 제가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저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점수가 안 나와.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거 풀면 뭐예요? 항상 하는 말, 내가 하는 얘기 항상 뭐냐면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이죠. 공부는 똑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책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런만 풀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번주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잠깐 한번 봤었잖아요. 이거요. 실전민법이요. 봤었는데 문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를 15회 추가해서부터 아마 26회까지 기출문제를 횟수별로 문제를 풀이를 했거든요. 횟수별로 문제풀이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횟수별로 정리하니까 전 범위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공부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체를 보니까 강의를 자꾸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강의만 듣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만 듣고 말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공부는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목차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차별로 전부 다 해놓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또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넘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 범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알겠죠? 목차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 합격닷컴 사이트에 보면 무료 강의실에 아마 강의가 다 올라갔다고 내가 어제 들은 것 같은데 횟수별로 있잖아요. 횟수별로 27회부터 올해 27회 시험이잖아요. 27회 해설부터 해가지고 15회까지 해가지고 몇 년분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러가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횟수별로 있잖아요. 모의고사식으로 한번 자기가 풀어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고 목차별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횟수별로 된 횟수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40문제가 전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 범위가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한 5월달 정도부터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월 정도부터. 알겠죠? 4월부터 그것을 이제 전체 범위 40문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한번 보면 이걸 암기를 다 됐으면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점을 맞아야 되겠죠. 모의고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 풀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10문제가 틀린다. 그건 내가 좀 용서가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은 뭐냐면, 내 말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완벽하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정답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맞고 왜 틀린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좀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월 말이나 4월쯤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40문제 있잖아요. 전체 범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복사를 해서 보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문제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그걸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기본서 있죠? 우리 기본서를 이렇게 아예 그냥 반절 정도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반절 정도 압축해서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다른데 TV 광고 TV에서 촬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저녁은 본방이고 아침에 오전이 뭐죠? 제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강의 듣는다고 치고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 초 정도 돼야 돼요. 알겠죠? 지금 책을 이제 오늘부터 쓰면 내일이면 책이 다 끝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있는 책 반절로 줄이니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컷하고 책의 순서는 여러분 우리는 책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양을 이제 지금 책은 뭐 설명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실전에 필요한 요약집의 형태, 요약집보다 좀 더 두껍게 요약집의 형태로 한 350페이지 정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TV 나오는 것은 나중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TV가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3월달에 얘기하면 집에 가서 그냥 한 번씩 30분 강의예요. 30분이니까요. 잠깐 들을 수 있잖아요. 요약 강의니까요. 그래서 전체에서 50강 정도 돼요. 50강. 알겠죠? 그래서 50강 정도 되고, 민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목 다 하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기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전체 들으면 몇 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듣고 아마 문제풀이 같은 것도 학원보다 좀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또 똑같은데 좀 압축해가지고 문제풀이 하죠. 우리 학원에서 보는 것의 한 반 정도. 알겠죠? 문제풀이 같은 것을 하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차를 해가지고 227조 한번 보셔요. 227이요. 자, 됐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보면, 그러면 채권법이죠. 그럼 채권법은 뭐죠?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은 임의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 중에서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소수자 보호를 하죠.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편면적 강행규정. 그럼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제 칼 레벤스트라는 사람이요, 독일에 있는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수와 소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 사회학자에서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이 사람이 말하는 다수라고 하는 건 뭐고 소수는 뭐냐? 다수라고 하는 것은 헤게모니 잡고 있는 사람, 즉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수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보면 뭐죠? 한나라당인가 새나라당인가 있잖아요. 그 당이 지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탄핵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그 당을 뭐라 한다? 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이 지금 분열돼 가지고 따로 하나 또 떼어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야당이 훨씬 더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야당을 뭐라고 한다? 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순실이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을 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임대차와 임대차는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예요? 임대인이 다수이고, 알겠죠? 임차인이 소수가 되죠. 그래서 원래 채권법은 다 임의규정인데 희한하게 임대차는 좀 소수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민법에 법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말이죠.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래서 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그것은 유효가 돼. 불리하다.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유리한 경우만 유효고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2기 이상을 연체를 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2기가 연체는 해지.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2기가 연체하면 해지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리하다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한다. 그러면 임차인은요 3개월 동안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기를 연체하면 해지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한 달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강행 규정인데요. 여기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것이 있어. 임의 규정. 그것이 바로 뭐냐?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가지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하고요. 그다음에 뭐겠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 비용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차임 지급 시기. 월세죠. 차임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요.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양도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임대인과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과 사람이죠.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냐?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어떤 책들 보면 임의 규정 그래가지고 민법 621조를 쓴 사람도 있어. 621조가 뭐냐?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반대 약정, 다른 합의가 없으면 이 말이죠. 원래 여러분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채권 중에서 유일하게요. 임대차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대항력. 알겠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621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621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시험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그럼 봐봐. 여기 뭐 하나, 둘, 세 개인데 지문이 몇 개 나와야 되죠? 지문이 4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올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어.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원래 비용 속에 필요비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비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비용 속에 원래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비용 따로 하나, 필요비 따로 하나, 유익비 따로 하나. 1, 2, 3.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 임차권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래서 뭐죠? 오지선다임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것은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것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임차인한테 불리하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 것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음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불리한 경우에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인 것이 아닌 것. 그럼 봐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원래는 불리하면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죠. 무효가. 알겠죠? 그러면 강행 규정을 물어보는 거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인 것. 뭘 물어봐?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불리함에도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무슨 말이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그 말 무슨 말이야? 불리함에도 유효인 것,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아닌 것. 뭘 물어봐? 강행 규정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에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요 여기 이제 봐 여기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보냐면요. 우리가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여기 보면 임대인의 권리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임대인의 권리하고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죠. 임차인은 뭐가 중요해?
권리가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럼 봐요. 권리 중에 뭐가 있죠? 차임 청구권 있죠? 임차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임은 원칙적으로 상급이다, 호급이다? 호급이 원칙이죠, 호급. 그래서 호불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차임 청구권, 호불이 원칙이다. 호불. 그런데요,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아요, 금전에 하나지 않아요, 금전에. 이런 보면요, 대학생이요, 유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키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월세, 하숙하면서, 그 과외하면서 살 수 있죠, 없어? 있죠. 그러니까 월세를 대신 뭐로 한다? 과외로 대신 떼우는 거죠. 몸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안 된다? 그 여자하고 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할 수 있다? 몸으로 때울 수 있다. 여러분요, 자기 과외시킨 사람하고 과외를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우리 학원에 있는데. 그것이요, 중기사법 선생님이에요. 중기사법 선생님이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차임청구권. 알겠죠? 자, 그래서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중에서 딱 보면, 임대차의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딱 튀어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뭐에 의한다? 금전. 그래서 전세권은 금전으로만 해야 돼요. 전세권은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차임 증액하고요. 차임 감액하고요. 그럼 증액하고 감액 있죠? 여러분, 차임 증액이 임차할 때 유리해요? 차임 감액이 임차할 때 유리해요? 감액이 유리하죠, 감액? 그런데 봐봐요. 증액 금지. 증액 금지 특약을 한 것이 있고, 증액 감액 금지 특약을 하죠. 어느 것이 임차할 때 유리해요? 학생들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 봐봐. 차임 증액은 누가 유리해, 불리해? 임차할 때 유리해, 불리해? 차임 증액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그럼 증액을 금지하면 유리해, 불리해? 반대니까 유리하지 뭐예요. 임차인한테 증액을 안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요? 감액을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감액을 금지하면 깎아주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인간?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이건 불리고 이건 유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증액을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F 와가지고 사무실이 다 비었어. 너무나 여기저기 다 사무실이 빈 거예요. 그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영원히 공실이 있을 줄 알고 원래 이만큼만 사무실은 100만 원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50만 원 받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증액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 모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IMF로 졸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2년 만에요. 옆에 있는 데는 다 120만 원 받는데 나는 50만 원 받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렇게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선 의무죠. 수선 의무요. 그럼 수선은 뭐가 있죠? 수선은 통상의 수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수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 수선은 누가 하죠? 그래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여기 소규모가 있죠? 여러분 대규모가 있죠? 이렇게요. 통상은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한다. 임차인. 여러분 소규모가 있고 여기 대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소규모는 누가 한다? 소규모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죠. 임차인. 당사자 합의로 누가 한다? 노노노노노노. 대규모는요. 임대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가 있어요. 대규모는 누가 한다? 그것은 언제나 임대인. 대규모는 언제나. 봐봐.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방화가 됐어. 화재가 됐어. 그럼 수선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 수선은 임차인이 잘못했어도 대규모죠.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임대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무조건 수선을 하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보증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보증금. 이런 보증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 그것을 담보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 있어야 뭘 하는 거죠? 수선 비용을 충당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요. 소규모는 원래는 임대인데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인 것은 누가 하냐? 임차인이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보일러 있죠, 보일러?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자, 1번. 보일러에요. 펌프가 고장됐어요. 펌프. 보일러 펌프. 한 2, 30만 들죠? 그거 누가 수선해야 돼요? 오케이. 휴즈가 고장났어. 휴즈가 끊어졌어. 한 3,000원 들죠? 아니, 한 1,000원 들죠? 휴즈 1,000원. 1,000원도 아니야. 한 500원 정도 들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금액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손쉽게 고칠 수 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다. 그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이 알루미늄 사시가 약간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약간 조금씩 들어와. 찬바람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문풍지 사다가 바르면 되죠. 적은 비용으로 수선할 수 있죠. 그건 임차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수선하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선하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건 누가 한다? 그것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일러가요, 펌프가 고장났는지 휴즈가 나갔는지 그건 언제 알 수 있어요? AS 기사가 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AS 기사 오면 출장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휴즈는 얼마 안 되지만 출장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일러가 딱 스탑했죠. 그럼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없죠. 그럼 누군가가 수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건 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라든가 여기 대규모가 아닌 것들은 뭐냐? 당사자 간에 뭐에 의해서 합의로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딱 보일러 딱 뚜껑을 열었더니 펌프가 나간 게 아니고 휴즈가 나갔다 이 말이죠. 그 휴즈가 나갔는데 뻘쭘하잖아 이게요. 휴즈가 나갔는데요. 이거 그러면요. 출장비는 9,000원인데요. 휴즈는 500원이라는 거예요. 9,500원이잖아요. 이걸 또 임대인한테 주라고요.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하기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낼 수 있어 없어? 낼 수 있죠. 그런 것은 합의에 의해서 내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선 의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죠. 임차인에 뭐가 있냐? 권리가 있죠. 임차인에 뭐가 있냐?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뭐냐면 일단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보관 의무. 목적물을 보관하죠. 목적물을 보관했는데요. 보관했죠. 그런데 이 목적물을 보관해서 그것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인도 의무가 있어요. 보관하고 그것을 인도를 해. 알겠죠? 자, 두 번째요. 여기서 보관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화재가 발생, 방화가 발생해서 그래서 방화가 되는데 이거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화재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누가 증명한다? 그것은 임차인이 증명을 해. 임차인이 입증을 해. 왜 임차인이 입증하냐? 자, 보면 우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방화됐다는 것은 본래의 건물 모습대로 그대로 임대인에게 인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원래 임차인은 보관하고 나중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인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인도를 못 하는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그다음에 여기서 임차인 증명한 거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는 뭐냐? 차임 지급 시기. 이러면 차임 지급 시기요. 차임을 지급하자. 차임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차임 지급하고 보증금 지급. 이런 우리가 임대차는요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OX. 임대차는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OX. 여러분요, 임대차는요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임대차는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증금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임대차는요. 그것은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보증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우리가 보면 한 달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보증금 줘 안 줘? 안 주고 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월세가 반드시 보증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단 말은 반드시 임대차, 전세는 반드시 전세금을 주지만 임대차는 반드시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은 자기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줬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인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차인이 증명해. 보증금 지급은. 차임 지급, 임차인은 뭐를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을, 차임을 줬다? 임차인이 증명을 하는 거, 임차인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다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의무가 있고요. 또 의무가 뭐냐면, 만약에 수선을 요하거나, 만약에 또는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죠? 건물에 대해서. 이 월세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왜 여기서 그 학원 하냐고. 이게 내 건물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임대인한테 뭐를 해야 돼? 임대인에게 뭐를 해야 돼? 통지를 해야죠. 근데 이미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알았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임대인이 보존행위 하죠, 보존행위. 임대인이 보존행위, 예를 들어서 비가 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수선을 한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는 뭐가 있냐? 먼저 여기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보증금. 그 다음에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고, 부속 매수 청구권 있고,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증금은 뭐냐? 전속기간하고 문제가 되고, 대항력하고 문제가 되고요. 대항력. 지상물 매수는 전속기간하고 문제가 되고요. 이 두 가지는 부합하고 문제가 돼요. 부합. 물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보증금을 설명을 해요. 대항력을요. 그럼 대항력이란 말이 뭐죠? 대항력. 갑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채권이죠. 채권은 뭐가 없다?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어. 그런데요, 중간에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바뀐다? 언제? 5월 1일이요. 5월 1일 날 갑에서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갑에서 병으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건 임차인 이렇게 하자, 채권 이렇게 대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5월 1일 날 이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이 을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때? 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럼 을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이게 중요하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여기 봐. 이 사람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여기는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대항력이 있죠? 여기는 물권이죠? 여기는 채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요, 이 병이 집을 사가지고 5월 1일 사가지고 뭐라냐? 이 을한테 오늘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청구해.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 갑에게. 그래서 대항력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으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갑이 아니고 누구한테?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을은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죠. 왜?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병이 나가. 그러면은 그 병은, 을은 갑에게는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있고 을이죠? 여기서요, 1억이죠? 1억에 대해서 100만 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 임차권이 621조에 의해서 621조에 등기를 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1월 1일 날 등기하게 되면 1월 1일 날 대항력이 있고, 만약에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언제 대항력이 있어? 1월 2일 0시부터. 그래서 갑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처분한다. 언제 처분한다? 5월 1일. 그럼 이걸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5월 1일부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1월 1일부터. 누가 더 빨라? 을이 더 빠르죠. 똑같이 둘 다 대항력이 있으면 먼저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우선을 해. 그래서 봐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줬죠? 그러면 이것은 이 을은요, 10월 1일이 되면은 5월 1일 집주인이 바뀌었죠? 집주인이 바뀌면 을은 갑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은 10월 1일까지 갑하고 계약을 했지 병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갑에게 10월 1일까지 산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10월 1일까지 산다가 나가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그래서 5월 1일 날 집을 사가지고 병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죠?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 알겠죠? 나가 그러죠? 그러면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다? 5월 1일부터 어디까지? 10월 1일까지 나는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10월 1일 되면 누가 소유자? 집주인이야. 병이죠. 그럼 당연히 병한테 청구하죠. 병에게. 이걸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 종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 대항력이 있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 그래서 뭐라 하냐? 양수인은 이건 임대인이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인 누구였다? 갑이었죠. 이제는 임대인 누구다? 병이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었는데 갑의 지위를 병이 승계를 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하니까 어떻게 한다? 10월 1일까지 존속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10월 1일이 끝나면 보증금을 병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난감하죠? 그래가 뭐라 한다?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나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갈게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왜 집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당신이 보증금 반환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갑이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임대인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병으로. 그러면 이 을은 언제나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언제나. OX, X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병에게. 예외적으로 뭘 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민법, 여기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제 민법으로 따지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또 별도로 따진단 말이죠. 지금 뭘 따지냐? 왜냐면 민법상으로만 따져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민법상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요. 621조가 있고 622조가 있는데 621조는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라는 게 되죠.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원래 이러면요,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622조인데요. 622조는 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거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토지요, 토지. 토지는 뭐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데 을이요, 갑한테요.
등기, 반대 약정에서 등기를 청구하는데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해. 그러고 나서 우리 형 여기다 건물을 지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대차 했단 말이죠. 건물을 3월 1일 날 신축을 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 건물에다가 4월 1일 날 등기야. 보존 등기.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보존 등기죠. 그래서 보존 등기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4월 1일 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임대차 등기를 한 것으로 봐줘.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기를 안 해주니까 땅 주인이요.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이제 자기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의리형. 의리 건물 등기하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땅에 대한 등기로 봐줘. 건물에 대한 등기를 땅에 대한 등기로 봐준다고.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땅 주인이 바뀌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요? 이렇게 변화 또 바뀌겠죠? 언제? 5월 1일? 5월 1일 바뀌면 어때요? 이 사람은 똑같이 아까 우리 대항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은 3월 1일인데 4월 1일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요. 3월 15일 날 정에게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정에게. 그러면 누가 더 빨라? 누가? 3월 15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 을은 정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 등기를 격려했는데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내 말 좀 이해됐죠? 중요한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중요하다.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대항할 수 없다. 보존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거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이제 대항력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가? 그 다음에 보증금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보증금은 두 가지가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요. 이 사람이 지금요. 여기 4월 1일 날 연체했어. 연체. 한 달 연체해서 4월 1일. 이거 뭐죠? 4월 1일이란 말은 어느 중이에요? 전속 중이죠? 임대차 전속 중에 지금 뭐가 발생해서 연체가 발생했죠?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지금 보증금 지금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에서 이걸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갑이죠. 갑은요. 갑은 뭐냐? 임대인의 권리예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보증금에서 100만 원 여기 연체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야.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임대인의 뭐다? 권리다. 임대인의 권리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두 번째. 여기는 누구죠? 여기는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여기 임차인 이렇게 있잖아요.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임대인의 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 있는데 월세를 2번 안 내죠? 그러면 2번 연체된 것으로 봐가지고 임대차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기간이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의리 잘못으로 손해배상이 1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가 한번 됐어. 연체가. 그래서 또 이게 100만 원이 있다 해봐.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임대차가 끝나죠.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당연히 어떻게 되냐? 보증금에서 200을 빼. 얼마? 800.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당연히 공제. 동시이행. 그러면 800을 줘야 되죠. 그런데 800을 주면 다행인데 갑이 만약에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날 뭐죠? 돈을 준다면 9월 1일 날. 그러면 이 을도 언제 집을 준다?
언제 집을 줘? 9월 1일 날 집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얼마로 줘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자, 봐. 여기 1번이고 2번인데. 지금 3개월 연차가 3개월 뒤에 지금 주는 거잖아요, 갑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집에 살았다. 그러면 어떡하냐? 3개월이니까 300만 원을 또 빼. 그래서 500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에요. 만약에 살지 않고 키만 잠가놨단 말이죠. 그럼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어. 사용수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800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동포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냐면 존속 중에 연체했을 때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알겠죠? 설명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을 잘 알아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하나 끝났죠? 자, 이제 여기 잠깐 치우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지상물 매수하고요. 여기 부속물 매수가 있는데요. 지상 매수하고 부속 매수는 시간이 좀 지나도 일단 다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것만 설명하면 또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지상물하고 부속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 먼저 부속물하고 비용을 먼저 봐. 부속물 비용을 먼저 보면 여기 1층이 누구냐? 1층이 갑이에요. 갑. 여기 누구죠? 여기 을이 여기를 뭐라냐? 을이 여기를 증축을 해. 증축. 여기서 뭐죠? 증축을 하죠? 증축을 하는데 이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독립성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증축을 했는데 있냐? 없냐? 알겠죠?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여기도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알겠죠? 여기 2층은 누구 것이냐? 2층은요? 을. 여기 여기도 누구 것이냐? 갑. 여기 누구 것이냐? 이렇게 독립성이 있으니까 이걸 뭐란다? 벽. 이걸 뭐란다? 벽지. 이걸 뭐란다? 벽. 벽시계. 이걸 뭐란다? 벽지. 자, 봐. 우리가 벽지를 뭐가 벽지예요? 벽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게 벽지죠. 지물포에서 가져온 거. 그것은 독립성이 있어. 그런데 그 벽지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바르죠. 그러면요, 어떻게 때릴 수는 있어 없어? 때릴 수는 있지만 그걸 찢어가지고 다시 다른 방에다가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부합이라고 얘기해. 부합이다. 알겠죠? 부합은 뭐다? 부합은 벽의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벽의 구성 부분. 벽의 구성 부분은 뭐다? 벽의 일부다. 그래서 물건의 뭐가 된다? 일부. 벽의 일부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벽에다가 벽지 발라놓고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걸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 자, 여기 벽시계죠? 벽시계는 뭐다? 따로 뗄 수 있어 없어? 다른데 저쪽 소강신에다 붙이면 시계 돌아가 안 돌아가? 그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이것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건 뭐다? 물건의 일부이다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죠. 벽의 일부가 아니죠. 이것은 뭐요? 벽시계는 따로 중고시장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알겠죠? 이것을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판례가 뭐라 했냐?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됐죠? 무조건 묻지 말고 독립이란 말은 봐봐. 내가 인간의 신체지 신체. 지금 뭐가 있어? 팔이 있죠? 팔은 신체에 어때서 붙어있죠? 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합이죠. 우리가 팔을 뭐라고 그래? 야, 너 팔 어디 가니?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왜요? 팔은 뭐다? 팔은 신체의 구성 부분이니까 팔로 어디 가니? 이런 사람 없어. 저기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저 뒤에 있는 벽 우리 벽지 발라놨잖아요. 저거 뭐니? 그러면 저거 벽지입니다. 맛이 많이 간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벽이라고 얘기해야지. 벽이다. 벽에 흰색 벽지가 붙어있다고 얘기하지. 저게 뭐예요? 벽지인데요? 뭐 맛이 간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봐봐. 팔이 뭐야? 팔은 신체 뭐다? 붙어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부합. 팔은 신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이죠. 알겠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사고팔고 난리가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고팔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체의 뭐다? 신체의 일부다. 내가 지금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독립성이 있어 없어? 독립성. 봐봐. 이건 독립성이 있어 없어? 이건 독립성이 있죠. 다른 데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다 뗄 수 있잖아요. 부합이 아니죠. 이것은 내 신체의 일부가 아니죠. 물건의 내 몸의 일부가 아니죠.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속물, 이것을 뭐라냐?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자, 그럼 봐봐. 이러면요, 옷이 잘못돼가지고 옷을요, 세탁소에 맡겼어. 꿰매달라고.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자기 실을 가지고 옷감을 수선하겠죠? 무선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실은 내 옷의 일부가 됐죠? 그러면 뭐라 한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 한다? 그 실만 따로 사세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죠. 뭐 달라고 그래? 비용 달라고 그래. 비용 달라고 하죠. 근데 내가 비용이 없다고 그래. 오늘 지금 돈 없는데요? 다시 만약에 돈 없다고 했는데 다시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실력에서 자기 실을 다 떼내죠? 그러면 땡과 동시에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경찰에 콩밥 먹어, 이 추운 날에. 알겠죠? 왜요? 실을 내 옷감에다가 박은과 동시에 그 실은 옷의 구성 부분이 돼버려. 돈 주고 안 주고 가는 건 나중에 문제라고. 구성 부분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실은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 유치권 행사하고. 그러지 안 주면 어떻게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원 달라고. 알겠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옷을 경매하든지 우리 집을 경매하든지 해가지고 받아가야지. 무작정 그것을 다시 떼버리면은 옷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손괴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봐. 누군가가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놨더니 여기는 왜 눈이 안 왔죠? 저쪽 동네 눈 왔는데. 이 동네 눈 왔어요? 눈 쌓인 거 처음 봤어요. 자, 봐봐요. 저쪽 동네 눈 쌓여가지고 아침에요? 처음 봤어요. 눈 쌓인 거. 그래서 여기 차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누군가가요, 여기다가요, 똥끼하고 딱 써놨어. 그럼 차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끌고, 그 차 수선하는 센터에 가가지고 다시 도색을 했어, 도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빨갛게 도색돼 있잖아, 지금 차가.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내가 안 줬어. 다시 그러니까 정말 세상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여기다 또 똥개 써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손괴죄라고 한다니까. 왜? 똥개 써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손괴죄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도색을 함과 동시에 그것은 그 페인트를 눕게 된다? 차 주인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페인트는 차에 부합되어 있다. 페인트는 차의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요 뭐를 청구하는 것이다? 비용을 청구한다. 비용. 뭐를 청구한다? 비용. 비용을 청구해야지 부속물 그러면 큰일 나.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부속물은 뭐냐? 토지, 건물 이렇게 했죠? 이런 부속이란 게 뭐예요? 망치 밖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부속이 될 수가 없죠. 토지에는 뭘 한다? 정착하죠. 정착. 그래서 건물, 나무 심고. 알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도 비용이 나오죠. 건물은 당연히 비용이 나오죠. 토지에는 비용이 나와 안 나와? 토지에 비용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토지에. 이런 농사 짓기 위해서도요. 트랙터 가지고 알죠? 한번 이렇게 밭 1학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럼 한번 쓱 지나가면은 10만 원 달라고 하잖아요. 10만 원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알죠? 그래서 토지에도 뭐가 나온다? 비용이 나온다. 이런 혹시 여기 좀 있으면 여기 뭐 하나 봐요. 내년에 3월인가 언제 LH 공사가 뭐 또 건물 짓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또 택지 작업 하겠죠? 토목공사 할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 하면 어떻게 돼? 땅을 평평하게 골라야 되겠죠? 그럼 비용 들어 안 들어? 당연히 들죠. 토지에도 비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TV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요. TV 설치되어 있죠? TV 이거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가면 다른 저쪽 소가관실에다가 TV 설치하면 TV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부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요 이 건물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TV를 무조건 설치했거든요. 무조건 설치한 이 TV 먼저 임대 제한이 끝나죠? 그러면 이 TV를 건물주한테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오라고까지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 부속물은 뭐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돼. 가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이거 하고 나기 위해서 TV하고 이런 거 설치 좀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기간 끝나면 당신 혹시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동의를 받고 설치했을 때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학원을 하러 가니까 이미 학원 시설이 다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 이미 시설돼 있으니까 당신이 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거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사라. 그래서 내가 샀어. 그런데 임대차이 끝나. 그러면 다시 임대인한테 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속물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뭐 매수, 임대인의 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채무불이행이 뭐죠? 2번 이상의 연차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그럼 봐봐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가 있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은 뭐가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으로 말하죠. 일방적으로 말하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가 성립하죠. 시가대로 시가. 이 시가는 뭐다? 매매 대금이죠.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유치권이 안 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뭐 보증금, 두 번째 권리금, 세 번째 매매대금. 세 가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가 된다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용이죠. 비용은 몇 가지가 있다.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이 유익비는 뭐죠? 목적물은 뭘 한다? 계량해야 돼. 계량이라는 게 뭐다고? 초과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꾸는 걸 계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지붕 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붕 계량을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필요비는 뭐예요? 필요비? 여러분 여자분들 학원에 나오실 때요. 적어도 기초과정 정도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은 뭐죠? 최소한의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필요비를 어떻게 하냐?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목적물을 반환해. 그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도 되고요. 계량은요. 임대차가 종료해.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해.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청구해도 돼.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종료하죠. 종료하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청구. 종료예요. 만료가 아니고 종료예요. 내가 지금 이런요. 종료하고 만료는 어떻게 달라요? 종료하고 만료는 똑같은 말이다. OX. 임대차가 종료했단 말하고 임대차가 만료했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OX. 임대차의 종료는 합의로 해지하거나 합의 해지가 되거나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차임의 연체가 있죠. 차임의 연체가 있어가지고 해지 청구를 하거나 알죠? 해지 청구. 그 다음에 또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거든요. 통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가 돼. 그 중에서 하나가 만료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종료란 말하고 만료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한다. 지출 즉시.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 지출 즉시. 오케이. 자, 그럼 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이 말의 뜻은 지출 즉시 청구한다. 이 말의 뜻은 임대차가 뭐하기 전? 종료하기 전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뭐다? 임대차가 뭐하기 전이라도 종료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우리 아까 했죠. 맨 처음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돈 안 주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요, 이 두 가지가 올해 27회 시험이 나온 것이죠. 알겠죠? 물론 뭐 작년에요. 당연히요, 이 뭐죠? 부속물하고 비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뭐가 나오냐? 지상물 매수 조건이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게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났죠? 내년에 뭐가 나오냐? 지상물 매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지상물 매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번 보냐면,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항상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첫 번째, 비교 문제가 나온다. 비교. 그러니까 부속물하고 뭐죠? 비용상 조건하고 부속 매수 조건이 비교가 되죠. 두 번째로 뭐냐면 판례하고 조문이 나온다. 조문. 그런데 판례는 올해는 32문제 나왔죠. 판례 문제가 32문제. 그래서 뭐를 잘 봐야 돼요? 판례를 잘 봐야 된다. 그럼 판례가 따로 들어야 되냐? 물론 따로 들어야 되죠.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지금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있죠? 이 말들이 전부가 다 판례예요. 그리고 법조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민법은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판례집 보고 눈 뒤집어주면 큰일 나. 눈은 정상적으로 놔둬. 뒤집지 말고. 알겠죠? 왜냐?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판례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서를 한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본서를 딱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판례로 쓰여 있어. 알겠죠? 적당히 정리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언제까지? 올해 11월 30일까지 나오는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1년 정도 판례만 몇 건만 보면 돼.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다 판례이기 때문에 말은 내가 32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한번 놀려주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다 지금 이 강의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니까? 판례니까. 그리고 뭐다? 법조문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 내가 비교 문제 할 때 여러분요, 비교 문제 박스하는 거 나 정말 싫어해. 박스하는 거. 근데 2차 과목 선생님들은 박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박스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한쪽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왜 그러냐? 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금부터 봐. 부속물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가. 여기서부터. 부속물은 뭐다? 뭐가 있어? 독립성이 있다. 뭐다? 부합이다. 그 다음에 뭐다?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에는 된다, 안 된다? 토지? 안 된다. 토지는 안 된다. 건물은 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뭐다?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나 임대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매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된다.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무슨 규정이다? 당행 규정이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내가 머릿속에서 부속물에 가면 부속물에 관한 논점들을 내 머릿속에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이 박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만 보고 비용을 이제 보는 거야, 비용을. 이것만 보고 비용을 봐. 그래야지 문제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 이걸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박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박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첫 박스부터 이렇게 막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러면 그것은 1050일 봐도 공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고. 무슨 말이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는 것이냐, 봐. 독립성이죠? 이걸 먼저 다 봤죠? 다 써놓고 나서 이것만 보고 이걸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뭐다? 독립성이 없죠. 여기는 뭐다? 부합이죠. 구성, 부분이죠. 여기는 부성물은, 죄송해요.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합이 아니죠. 물건의 일부가 아니고 거래 객체죠. 여기는요, 물건의 일부고, 여기는 거래 객체가 아니고, 여기는 토지가 되죠. 여기는 이것을 불문하죠. 불문해. 이런 것을 따지지 않죠. 채무불이행, 이것을 불문해. 왜? 부용은 선악 불문하고니까.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이걸 뭐다? 청구권이죠. 이런 강행 규정,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이런 유치권이 안 되죠. 이런 뭐다?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것을 알려면 이걸 알면 되지. 처음부터 박스가 딱 이렇게 놓으면 학생들은 처음부터 막 비교해. 독립성이 있네, 없네, 부합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면 책 덮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이걸 박스 처리가 많이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박스 처리했다는 거 두 개가 비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비교가 된 것을 이해를 하려면 한쪽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쭉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대편 것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박스 처리된 것을 처음부터 지금부터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박스 처리가 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속물하고 비용이 딱 데이터하면 부속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지. 이해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한다? 여기를 딱 맞고 난 다음에 이거만 보면서 이렇게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 눈에 보이기는 아주 깔끔하게 보여.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이걸 딱 보면 여기 딱 돼 있죠? 그럼 이걸 딱 막고 나서 자기 혼자 알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됐을 때만 가능한 게 비교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번 봐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보면, 지상물은 뭐냐? 그건 전속기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전속기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전속기간은요, 옛날에는 최장은 20년이다. 이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졌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장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이 있고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단 말이죠. 민법은 0부터 제한이 없어. 상가는 최소한 1년, 주택은 최소한 몇 년? 2년, 최소한. 이걸 최단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택을 빌려줄 때는, 월세를 줄 때는 최소한 몇 년은 기간을 보장해야 돼? 2년. 상가는 최소한 몇 년? 1년. 알겠죠? 토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어제부터 0부터. 전속기간의 최고는 어디? 최고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민법이야, 민법. 민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해. 사용 수익을 계속해. 임대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사용 수익을 계속해. 임차인이, 임대인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됐죠?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사용 수익을 계속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전에는 뭐가 있었다? 전에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뭐죠? 차임. 월 차임 1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어. 수도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연장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속기간 있죠? 옛날엔 전속기간이요 3년이었어요. 3년. 그런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 이거 하나만. 기간 하나만 정함이 없는 걸로 봐. 그러면 전속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 그러면 전속기간에 정함이 없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부동산이다. 토지 건물이요. 만약에 동산이다. 이러면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하죠. 해지 통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통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동사는 며칠? 5일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온 걸 보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으면 몇 개월이다? 몇 개월? 1개월이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하면 누가 통고를 받아? 임차인이 받죠.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걸 받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를 받으면 몇 개월? 그때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고를 하죠? 몇 개월? 1개월. 임대인이 통고를 받죠? 몇 개월? 1개월 이 말이죠. 왜? 임차인이 통고하면 누가 통고를 받아? 임대인이 받죠. 임대인이 통고하면 누가 통고를 받아? 임차인이 받죠. 똑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 이것만 여러분들 조심하면 돼. 이게 전속기간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물 매수를 한번 봐요. 자, 지상물 매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터지죠? 갑이 터지에 의리형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수기간이 20년인데 2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요. 2기 이상 연체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요, 여기요, 임차인이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해, 갱신. 계약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 청구권에서 청구. 갱신을 청구해. 청구했는데, 여기 S. 뭐죠? 임대인이 S. 또는 노를 하죠, 노. 노에 노. 그러면 그때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20년 기간을 했는데 20년이 끝났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런데 갑이 연장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저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 지상물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 지상권에서 주로 나와. 지상권.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이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이 많으니까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언제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죠. 그러면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새로운 양수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원칙적으로는 전속기간이 만료할 당시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청구권이니까.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자, 또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말했죠? 전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해지 통보라고 하죠? 몇 개월 있다가 부동산은 6개월, 1개월, 5일, 임대인이 통지 6개월, 임차인이 통지 1개월, 동사는 며칠? 5일. 그래서 여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죠? 여기 해지 통보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갱신해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어떡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여기서 문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언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그러면 여기서 갱신 청구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만 있다? 지상물에만 있다. 부속물에는 뭐가 있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말이 있고, 지상물에는 뭐가 있고? 갱신 청구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음 주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이거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 그럼 여기 지상물이 뭐죠? 지상물은 무허가.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어도 돼. 무허가 미등기.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없어도 돼. 소용 여부를 불문해. 경제적 가치를 불문을 해. 경제적 가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불문해.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가 필요 없고 무허가 미등기도 돼. 봐.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요, 이것을 살아갈 수 있어, 갑한테. 그런데 갑은요, 무허가 건물을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돈은 준다, 안 준다? 무허가니까 안 주죠? 이게 뭐예요? 매매계약에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무슨 말이죠? 매도인은 을이죠. 지금 매도인이 을이죠? 을은 등기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 동시이행. 즉, 비록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은 언제 돈을 주냐? 을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때 잔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나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다. 나도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봐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간단 말이죠. 을이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면 을이 여러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아니 갑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죠. 그래서 을이 뭐라냐? 을이 갑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임대차 기한이 만료가 되면 내가 저 지상물을 철거하겠다, 포기하겠다, 내가 너한테 양도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죠. 보통 이런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예요. 무효. 왜? 이것은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다? 비용상환청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런 점 맨 끝에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알겠죠? 이것은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임대차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지상물 매수도 강행 규정이다. 포기가 된다 안 된다? 포기가 안 된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내가 건물을 당신한테 포기하겠다, 양도하겠다, 약속을 했다가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지상물을 철거하라고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어. 누가요? 누가? 갑이. 그래서 성소를 했어. 누가요? 갑이. 그런데 아직 철거 전이야. 철거 전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철거가 되기 전까지. 알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건물이 철거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러면 갑은 을은 금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 이 지상물은요, 봐, 여기요. 이 건물이 갑의 토지하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봐봐. 우리 학원 건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갑의 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 땅인데 땅을 두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먼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먼저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갱신을 요구해. 갑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갑의 땅은 여기까지는 갑의 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건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것을 구분소유라고 그래. 이렇게 아파트처럼 구분소유가 되면 청구할 수 있지만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전부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을이 갑한테 그럼 건물 사세요 이럴 때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갑의 동의 필요 없이 당신 연장 안 해주려면 그러면 건물 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이 시가에 대해서 유치권이 안 돼. 알죠? 유치권이 안 되고 이 시가가 뭐냐? 시가는 신축할 때 들어가는 신축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철거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포함되지 않아. 알죠? 이게 포함되지 않아. 왜 그러냐? 왜 신축 비용, 철거 비용, 영업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봐봐.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살아가면 을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갑의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갑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이요 철거나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권리금이죠. 영업이익은 권리금이죠. 권리금까지 갑이 떠안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순수한 건물 가격 이것저것 다 떼고 알았죠? 이 건물이 낡았으면 쌀 것이고 괜찮으면 비싸겠죠? 그래서 순수한 건물 가격만 주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계속 저기 부속물 매수 비용산 청구할 때 하나하나 여기서 이렇게 따져가죠. 지상물 매수 청구죠.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물에는 뭐가 있고 매수란 말은 무슨 말이고 전체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항상 무슨 규정인가 항상 이런 식으로 부속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매수란 말이 무슨 말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비용이라는 것은 뭔가 비용을 먼저 보고
알겠죠? 비용사항 청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규정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되도 않게 막 이렇게요. 1번, 2번, 3번, 4번 써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암기할 것이 줄어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법은 봐. 전번 시간 우리 4시간 강의했죠? 오늘 1시간 강의죠. 이건 끝이야.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사람 생각을 해봐. 채권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적으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권법의 강의를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제법 부탁인데 동영상을 많이 들어야 돼. 무조건 동영상을 많이 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 어디를 볼 것이냐면 특별법 있죠? 특별법에서 주택하고 상가를 먼저 보려고 하니까요. 주택 상가를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했으니까 주택과 상가보다는 뭘 먼저 볼 것이냐? 봐봐. 먼저 가등기 담보를 먼저 볼 거예요.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을 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